그럼 먼저 간밤 주요 뉴스와 지표들 함께 살펴보면서 출발하겠습니다. 뉴욕 증시 3대 지수부터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뉴욕 증시 3대 지수 보시는 것처럼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나스닥과 S&P 500은 살짝 올랐지만요. 다우존스는 하락세로 마감했습니다. 사실 변동폭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다우존스 0.11% 하락하면서 39,127.14로 장을 마쳤고요. 나스닥은 0.23% 올랐습니다. 16,277.46으로 마감했습니다. 핀비즈맵으로 가서 구체적인 종목들 좀 더 자세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혼조세답게 알록달록합니다. 테슬라, 간밤에는 그래도 좀 초록색인 쪽에 속했습니다. 간밤의 테슬라의 구원자는 캐시우드, 아크인베스트의 돈나무 언니였습니다. 돈나무 언니가 앞으로 5년 안에 테슬라 주가가 $2,000를 돌파할 수 있을 거라고 본다고 밝혔습니다. 결국 테슬라는 자율주행 택시 네트워크를 만들어낼 거다. 어제 저희 전해드린 것처럼 테슬라의 1분기 차량 인도량이 쇼크 수준으로 저조하게 나오면서요. 올해 그렇지 않아도 좋지 않았던 분위기에 아주 얼음물을 끼얹었지만요. 반대로 그래서 오히려 지금이 테슬라의 저점 매수 기회라고 보는 의견들이 있는데요. 캐시 우드가 그 대표 주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월간 다른 기관들은 일단 잇따라 테슬라의 목표 주가를 하향하고 있다는 것도 함께 전해드려야겠죠. JP 모건은 테슬라 목표 주가를 지금 $115까지 내린 상태입니다. 테슬라가 지금 $168인데 말이죠. 네, 지금 테슬라는 어쨌든 장기적으로 우상향할 거고 그것도 완전히 새로운 혁신들을 만들어낼 거기 때문에 지금 들어가야 한다라고 하는 의견과 어쨌든 당분간 목표 주가는 $100 초반대까지도 떨어질 수 있다라고 경고하는 의견이 동시에 교차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다른 빅테크들은 대체로 분위기가 나쁘지 않았습니다. 요즘 매그니피선트 7에서 빠져야 한다는 굴욕까지 당하고 있는 애플도 소폭 올랐습니다. 이제는 정말 애플의 새로운 혁신이 필요할 때입니다. 그런 애플, 10년간 투자하다가 포기한 애플카 대신에 가정용 로봇을 극비에 개발하고 있다고 블룸버그가 보도했습니다. 애플의 매출이 어디서 일어나고 있는지 블룸버그가 정리한 그래프가 하나 있는데요. 네, 지금 보고 계십니다. 2007년에 등장해서 세상을 바꾼 아이폰 이후로는요. 사실 대세로 봤을 때 그 후 그 정도의 혁신은 다시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17년째 애플은 아이폰으로 먹고 살고 있다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이제 AI 붐이 애플이 아닌 다른 곳에서 세상을 바꾸는 뭔가가 나올 것 같거든요. 애플도 뭔가 새로운 걸 찾아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기색은 역력합니다. 이런 가운데 종목판 가서 다른 종목들도 좀 상세히 보시겠습니다. 저희들 문제적 종목 우측 상단에 보여드리는데요. 일단 인텔 보시는 것처럼 급락했습니다. 8% 넘게 빠졌습니다. 인텔은 파운드리 부문에서 $70억 영업 손실을 지난해 보고했습니다. 인텔이 새로운 회계 기준을 적용하면서 파운드리 부문 매출만 처음으로 따로 발표했는데요. 매출이 2022년보다 26%나 연간 매출이 줄었고요. 영업 손실은 34%나 커졌다는 겁니다. 왜 이렇게 됐느냐? 인텔이 밝힌 이유는 ASML이 꽉 잡고 있는 노광 장비, 저희 모닝라이브에서도 몇 번 설명을 드렸는데요. 그 반도체를 깎아내는 웨이퍼에 빛을 쬐서 깎아내는 장비입니다. 이거를 첨단이자 비싼 장비인 EUV로 바꾸는데 늦어서 이런 문제가 생겼다는 게 인텔의 설명입니다. 이 EUV 중국은 갖고 싶어도 못 사서 암시장에서 거래한다는 얘기가 나오는 그런 장비인데 말이죠. 인텔이 사업적인 판단에서 계속해서 좀 큰 실수를 하고 있지만 사실 인텔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막강한 아군 미국 정부가 있습니다. 그야말로 엄청난 막대한 보조금을 받으면서 어쨌든 장기적으로 파운드리 시장에서 삼성을 제치고 2위를 하겠다는 목표를 밝히고 있습니다. 인텔 워낙 든든한 친구가 있는 미국 정부를 아군으로 업고 있는 미국 기업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예의주시하지 않을 수 없는 기업인데요. 아무튼 간밤에는 폭락했습니다. 사실 간밤에 아마존이나 다른 빅테크 기업들도 대체로 오르는 모습이 나왔는데요. 지금 빅테크 기업들이 인력 감축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아마존의 클라우드 사업부인 아마존 웹 서비스 같은 경우에도 수백 명의 직원을 감축한다고 밝혔고요. 마이크로소프트는 게임 부문에서 1,900명을, 구글도 광고와 유튜브 부문에서 일자리를 줄이고 있습니다. 구글 같은 경우는 광고보다는 좀 더 AI에 집중을 할 분위기로 보이고요. 아마존 같은 경우에도 지금 아마존 웹 서비스가 먹여 살리고 있긴 하지만 다른 부문에 좀 더 집중할 거라는 분위기로 읽히기도 합니다. 애플도 애플카를 포기하면서 이 사업에 투입했던 2,000명의 직원 중에 일부를 해고하고 있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다시 종목판 가서 보면요. 네, 저희 오랜만에 디즈니 보여드립니다. 저희 금요일에 박상준 이사와 함께 디즈니의 권력 암투, 그 영화 같은 암투 한번 짚어드렸는데요. 여기서 드디어 승자가 가려졌습니다. 지금 경영진이 월가의 행동주의 펀드 투자자 넬슨 펠츠와 이사회 이사 자리를 놓고 벌인 표 대결에서 완승했습니다. 디즈니의 밥 아이거가 완승했습니다. 경영진이 제안한 이사회 멤버 12명이 모두 통과됐습니다. 펠츠와 제이 라슬로 전 디즈니 CFO 최고 재무 책임자를 이사로 지명하라는 게 디즈니 지분 1.8%를 보유한 트라이언 파트너스의 넬슨 펠츠 측의 요구였죠. 이게 미국 최대 공적 연기금인 캘리포니아 공무원 연금 같은 막강한 지원 세력까지 업고 나선 만만치 않은 싸움이었는데요. 스필버그에게까지 도와달라고 요청한 밥 아이거. 일단 완승으로 이번에 권력 다툼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다툼이 끝나고 난 후에 디즈니는 간밤에는 일단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권력 다툼도 끝났고 또 밥 아이거가 해온 턴어라운드 전략이 이제 성장 국면으로 접어들면서 디즈니는 이제 본격적으로 큰 폭으로 상승할 여력을 갖췄다는 평가가 월가에서 일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 이번 주 증시는 주춤 그 자체입니다. 저희 매일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지만 올해 금리 인하의 시기와 폭에 대해서 매일 기대와 실망이 교차하는 분위기가 나타나면서 시장의 컬러가 매일 계속 미묘하게 바뀌고 있기 때문입니다. 간밤에는 민간 고용 지표인 ADP의 3월 수치가 나왔는데요. 사실 이건 그렇게 큰 신뢰는 얻지 못하는 지표지만 간밤에 예상을 뛰어넘는 수치가 나온 건 좀 영향을 미쳤습니다. 지난해 7월 이후로 최대 수치인 민간 고용 18만 4천 개 증가라는 내용을 발표했거든요. 이런 분위기 속에서 원래는 연준의 비둘기로 통하는 라파엘 보스틱 연은 총재, 아예 연말까지 금리를 내리지 말자, 인플레가 훨씬 더 울퉁불퉁한 경로로 가고 있는 걸로 본다고 CNBC와 인터뷰했습니다. 연준 안에서도 이렇게 금리 인하 시기와 폭에 대한 의견이 갈리는 모습이 자꾸 나타나는 게 아무래도 금리 인하가 미뤄지지 않을까라고 하는 불안을 더 키울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간밤에는 ISM 서비스업 PMI 지수, ISM 서비스업 구매관리자 지수도 나왔는데요. 사실 그동안 지금 미국의 인플레는 미국뿐만이 아니지만 제조업보다 서비스업 강세가 더 중요한 문제라고 저희 계속 말씀드려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약간 적당하게 쿨다운되는 모습이 나온 겁니다. 여전히 확장 국면인 51.4 지수 51.4로 나왔지만 월가 예상보다는 약했고요. 세부 항목들을 봐도 경기가 좀 차분해지고 있는 쪽을 가리켰습니다. 그리고 파월 의장도 간밤에 발언을 내놨는데요. 최근 데이터가 전반적인 큰 그림을 바꾸지 않는다는 요지의 발언을 내놓으면서요. 네, 시장금리 여기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 국채 2년물과 10년물 금리 함께 보면요. 소폭 하락으로 마감했습니다. 연준의 비공식 대변인으로 통하는 월스트리트 저널의 닉 티밀하우스 기자도 관련 기사를 내고요. 여전히 파월은 금리 인하의 여지가 있는 걸로 본다. 간밤에 파월 의장의 발언에 대해서 약간 비둘기적으로 해석하는 그런 기사까지 싣기도 하면서 금리 인하의 시기가 늦어지고 폭이 작아질 거라는 불안을 약간 다독이면서 끝났습니다. 하지만 지금 전반적으로 시장 금리 레벨이 높아져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지금의 금리 상태 어떻게 읽어야 할지 잠시 후에 모닝라이브의 맞는 말 머신 박승진 하나증권 글로벌 ETF 팀장이 해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번 주는 조금 주춤하면서 알쏭달쏭한 상태가 계속되고요. 이제 시장에는 굵직한 지표들이 계속 발표될 겁니다. 일단 내일 고용보고서 나옵니다. 그리고 다음 주 10일에 CPI 물가, 미국 소비자 물가 지수 나옵니다. 그리고 역시 다음 주에 실적 시즌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이런 것들이 발표되고 시작되면 시장의 분위기가 좀 더 명확하게 잡혀나가기 시작할 겁니다. 이런 가운데 저희 어제 모닝라이브 끝나는 시점에 타이완에서 규모 7.2의 엄청난 강진이 발생했죠. 규모 7이 넘으면 굉장한 강진으로 보는데요. 지금 계속해서 사망자와 부상자 소식이 안타깝게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일단 TSMC
가 아무래도 세계 경제에서는 가장 궁금한 상태일 텐데요. 지진 뒤에 반도체 공장 가동을 멈추고 직원들을 대피시키기도 했습니다. 중요 생산 설비는 안전하다. 곧 생산을 재개할 수 있을 거라고 알리기도 했는데요. 반도체 장비들은 굉장히 이런 진동이나 이런 데 민감하죠. 사실 TSMC가 조금이라도 생산에 차질을 빚는다고 하면 TSMC와 반도체 공급망에서 밀접하게 얽혀있는 우리나라 반도체 생산도 차질을 좀 빚을 수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관련 뉴스를 좀 면밀하게 지켜봐야 하겠고요. 여기서 유가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국제 유가 요즘에 심상치 않습니다. 오늘도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서부 텍사스산 중진류 역시 0.33% 오르면서 85.43달러로 장을 마쳤고요. 브렌트유 그야말로 90달러 턱 미칩니다. 사실 계속해서 이렇게 유가가 오른다고 하면 최근에 반짝 좋아지고 있는 세계 제조업 경기에도 다시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 인플레도 다시 올라갈 거고 원화는 더 싸질 수밖에 없고 여러 가지로 한국에는 불리한 환경이 만들어질 수 있는 그 마지노선 을 지금 90달러로 보고 있는데요. 중동 위기가 계속되면서 사실 유가는 좀 진정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시리아 수도 다마스쿠스의 이란 영사관을 이스라엘이 폭격한 후에 이란과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또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에서 국제 구호단체 차량에 대한 폭격이 일어난 후에 계속해서 국제 여론 굉장히 이스라엘에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지금 이스라엘에 대해서 다시 경고성 발언을 내놨죠. 근데 이스라엘이 지금 미국과 너무 엇박자가 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말을 그렇게 들을 것 같지 않은데 빨리 중동의 지정학적 불안이 좀 진정이 돼야 유가가 90달러를 넘지 않고 인플레를 부추기지 않는 선에서 다시 진정될 수 있을 텐데 걱정입니다. 자, 유가와 중동 상황도 계속해서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미 양국이 반도체 제조 장비 수출 통제 문제를 놓고 협의 중이라는 외신 보도에 대해서 중국이 입장을 밝혔습니다.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정례 브리핑에서 미국은 자기의 패권을 지키기 위해서 동맹의 힘을 기꺼이 희생시킨다면서 중국과 한국의 경제적 연계가 밀접하다고 강조했는데요. 한국이 올바른 판단과 자주적인 결정을 내리길 바란다. 사실상 너희 미국 말 듣지 마 라고 압박한 겁니다. 우리나라 정말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상황에 계속 놓이고 있습니다. 저희 관련 소식도 계속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밤 꼭 알아야 할 뉴스와 지표들 이 정도로 살펴보도록 하고요.